혹시 제가 지금 어디 나와 있게요? 저는 바로 카이스트의 오리온못 앞에 나와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캠퍼스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가을도 왔고 해서 이렇게 야외 촬영을 진행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달 도시계획과 회복 탄력성에 관한 주제로 질문을 많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리뷰를 하고 또 우수 질문을 선정하는 것까지 영상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교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교수님이 어디 계시죠? 교수님이 저쪽에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야외에서 오리온못에서부터 교수님을 찾아왔는데요. 교수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잘 지내셨나요?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아까는 뭘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 카이스트가 건물도 이제 많이 확장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건축물하고 조경, 이런 어떤 공간적인 배치, 그다음에 이 공간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저번 달에 이제 이야기해주신 도시회복 탄력성에 관해서 학생들이 많은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총 106개의 질문이나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그 학생들의 질문을 리뷰해보고 그리고 우수 질문까지 선정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수 질문으로 채택된 학생들에게는 저희가 이 마시고 있는 예쁜 카이스의 넙주기가 그려진 컵을 선물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랄게요. 우선 도시는 다양한 그 상호작용 속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자동차 사고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에 자동차는 수리하거나 뭐 다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에어백이라든지 어떤 그 제어 장치, 안전 장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운전자가 이제 안전하다면은 자동차는 언제든지 수리가 가능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재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렇듯이 도시에서도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한 행복 탄력성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준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건축물 표준이라든지 뭐 규제 이런 것들을 그 상황에 맞춰갖고 이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분산형 인프라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곳에 집중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어떤 곳에 재난이 발생한다 하면은 그 도시 전체의 기능이 마비가 될 수가 있으니까 분산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커뮤니티와의 연대, 결속 이런 것들도 상당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재난 복구 펀드 이런 그 경제적으로도 이제 뭔가 그 대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그 엄청난 그 충격이 사회에 가해졌을 때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차량처럼 단순히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도시는 굉장히 복합적으로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누구를 위한 회복 탄력성인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주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뭐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상당히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위험 요소, 그리고 인구 통계학적, 그리고 이제 그 각 도시마다 가지는 어떤 물리적인 특성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포함이 돼야 될 텐데요. 세 가지 측면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뭐 카테고라이즈를 시킨다면은, 그래서 이제 리스크 익스포저, 위험에 대한 노출이죠. 태풍이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지, 홍수가 얼마나 뭐 자주 발생을 하는지, 이상 기온 이런 빈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위험 노출에 상당히 이제 고려돼야 될 만한 요인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센시티비티라는 게 있습니다. 민감도죠. 네. 그래서 인구 밀도가 높을 때, 인구 밀도가 낮은 도시에 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살기 때문에 어떤 그 재난이라든지 위험이 다가왔을 때 더 많은 사상자를 낼 수가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위험에 취약한 그 인구 통계학적 비율 또한 상당히 고려가 돼야 될 텐데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나 아니면 노인들 같은 경우는 청장년층보다는
거동도 좀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 어른들의 이제 도움이 또 건장한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네. 이런 그 취약 계층 비율에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댑티브 캐패시티라고요. 적응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적응 능력 같은 경우는 경제적 건전성, 얼마나 재난에 이제 복구할 수 있는 재정적인 어떤 건전함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 서비스라든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이제 대피소의 개수, 그리고 이제 대피하는 어떤 그 교통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그 지표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스에서 이러한 지표들을 추출해낼 수가 있어요. 인공위성 사진을 이용해가지고 보도라든지 경사도 뭐 이런 것들을 추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통계, 그리고 설문조사. 우리가 사는 사회, 그 지역 커뮤니티가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안전하게 느끼느냐, 이런 것 또한 하나의 그 고려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스마트 도시 솔루션이 있습니다. IT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갖고 스마트 교통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대피할 때 교통체증을 이제 완화시킨다든지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3D 프린팅, 그리고 이제 그 건축물 모듈화, 이런 게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해서 건물이 이제 붕괴가 되거나 뭐 도시가 이제 뭐 이렇게 마비가 됐을 때 건물을 건설을 이제 굉장히 신속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쵸. 이런 거 할 때 이제 스마트 건축물 모듈화라든지 그리고 이제 3D 프린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그리드하고 마이크로 그리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력망이 중앙 집중식이었을 때 한 도시가 그 충격을 받으면은 그 전력 자체가 이제 공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분산화시키는 거죠. 예. 그런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D 프린팅으로 실제 건물에 들어간 재료를 만들기도 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난 게 오픈 소스 플랫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 실질적으로 네팔에서 2015년도에 9천여 명의 사상자를 낸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350만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지진이에요. 굉장히 큰 지진인데, 네팔에서 그 지역, 그 재난을 이제 받은 지역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이제 복구를 해야 되는데, 혼자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오픈 소스 플랫폼을 이제 만들어서 전 세계 수천만 개의 눈으로 직접 그 인공위성 사진을 보고 디지털 지도화를 시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몇 사람이 할 경우에는 뭐 몇 년에서 뭐 이렇게 10년까지 걸리는 작업을 네. 단 뭐 이틀 만에 이제 끝내는 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의 협력으로 맞습니다. 도시가 회복하기도 하는군요. 실시간으로 협력이 가능한 거죠. 음, 경제력이나 기술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물론 잘 살겠죠. 잘 사니까 이제 선진국인 거고. 그렇지만은 뭐 사회적 연대가 후진국들에 비해서 낮을 수가 있어요. 어떤 뭐 이렇게 국가들은 굉장히 이제 어떤 사회적 결석이 지역사회 협력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어떤 공동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경험적 학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옛말에 이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쵸? 경험을 한번 하면은요, 재난에 대해서 상시 경험을 하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미리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경험을 조금 덜 했다거나 아니면은 발생 빈도가 굉장히 낮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잊어먹고 나서 또 대비를 안 했다가 또 한번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은 또 이제 잘하고 놀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후진국이라고 해서 항상 그 선진국보다 회복 탄력성이 낮다는 것도 아니고요. 경험이라든지 또 사회적 연대, 그 다음에 기대치와 준비도라는 게 또 있어요. 왜냐면은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많이 잘 깔려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치 또한 높을 거죠. 근데 이제 후진국 같은 경우는 뭐 인프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조금 미비할 수도 있고 이 정도면은 됐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뉴욕 같은 경우는 뭐 한 10명 정도의 사상자가 나도 굉장히 이거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나라는 뭐 9천여 명 뭐 이렇게 했는데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
꾸준히 이제 그 지역사회,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스스로도 이제 꾸준히 학습을 하면서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과 후진국을, 재난은 선진국에서도 올 수 있고 후진국에서도 어디서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도시가 돈이 많다, 인프라가 좋다라고 해서 그 재난에 무조건 100% 잘 대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선진국인 만큼 사회 구성원들끼리의 결속력이 좀 떨어지거나 하는 네. 문제도 있으니까, 네. 이 순위를 그냥 기술과 자본만을 가지고 매기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카이스트 질문 다락방. 그러면 오늘 우수 질문 선정의 시간이 왔는데요. 교수님께서 이렇게 친절히 답변 주신 이런 많은 좋은 질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질문이 최고다라고 생각되는 질문에 대해 골라주시면 저희가 그 학생들에게 이 컵을, 상품을 드리는 기회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 우수 질문을 선정해 주시죠. 일단은 너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한 가지만 선정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갖고 한번 선별을 하자면은, 도시 회복 탄력성의 순위가 높은 국가들 중에 후진국들이 있는데, 선진국들이 이제 발전된 기술과 자본을 가지고도 재난에 대한 어떤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후진국들에 비해서. 이게, 이 질문을 선정한 이유는, 네. 그 회복 탄력성의 어떤 그 정의, 네. 그리고 이제 후진국과 선진국, 그리고 이제 또 경제와 사회,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다양한 요소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생각을 뭐 좀 해야겠다. 이런 어떤 어프로치가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질문이기 때문에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수 질문으로 선정된 학생은 바로 송예준 학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송예준 학생 저희가 이 컵 보내드릴 테니까 잘 쓰시기 바라고 또 예쁘게 맛있는 음료 담아서 드시기 바래요. 네, 그러면 오늘 이 영상으로서 도시회복과 탄력성에 대해 이야기해주신 김순경 교수님은 이 영상에서 이제 인사를 드릴 텐데요.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질문 관련해서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스스로 궁금했던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질문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질문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생각했던 질문들 꾸준히 메모도 해놓고, 그다음에 모르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찾아보려는 노력도 하면서 학업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